시장 골목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가던 순자 할머니. 10년 만에 성공한 의사가 된 딸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자신이 손자를 살렸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발견한 순자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용서를 할 것인가. 가족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늦었지만 따뜻한 화해의 이야기.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허름한 외투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신발은 뒤축이 다 닳아 걸을 때마다 덜컥거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찢어진 곳을 노끈으로 동여맨 채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못 본 척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골목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 여자가 누구였는지를요. 순자, 이 골목에서 가장 큰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문을 열어 저녁 10시까지 일했고 손님들에게 늘 인심 좋게 반찬을 더 얹어주던 사람이었죠. 그 시절 순자의 손은 항상 바빴지만 얼굴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자는 달랐어요.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눈은 이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시장 한쪽 구석으로 향했어요. 빵집 뒤편이었습니다. 주인이 오늘 장사에 쓸 수 없는 빵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는 곳이었죠. 순자는 허리를 숙여 그 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걸로 점심은 되겠네.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어요. 봉지 안엔 가장자리가 딱딱해진 식빵 2조각과 크림이 조금 녹아내린 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자신의 찢어진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광고 전단지 하나가 순자의 발밑으로 날아왔어요. 순자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전단지엔 한 여자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동네 대표의사 박수진 원장. 당신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수진, 순자의 딸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전단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1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식당이 망하고 모든 게 무너진 그날 이후로 수지는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엔 완전히 끊겼죠.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요. 가난해진 엄마가, 초라해진 엄마가 자신의 새로운 삶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전단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수진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화장도 곱게 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순자는 그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어요. 저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낸 게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성공 속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순자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저 걷다 보면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발걸음이 자꾸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엔 더 큰 광고판이 있었거든요. 광고판 앞에 섰을 때 순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수진의 얼굴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순자의 눈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 낯설어진 게 말이에요. 순자는 광고판 아래 적힌 주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45 수진 메디컬 센터. 청담동. 순자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 비싼 차들이 즐비한 거리, 자신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조차 조심스러운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딸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 속을 뒤적였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버스비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순자는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직 두 다리가 멀쩡했고 마음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구겨진 봉투 하나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오래전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였죠. 병원 주소는 아니었지만 집 주소였을 거예요.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자.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엔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순자는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는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거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깨끗한 고층 빌딩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단정하고 깔끔했죠. 순자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시간을 걸었을까요? 순자는 마침내 그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있는 고급 빌라였어요. 경비실엔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거절당할까봐, 외면당할까봐,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딸이 보고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한 발을 내디뎠어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경비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는 알 수 없었죠. 이 문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딸의 포옹인지 아니면 차가운 거절인지를. 순자는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10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경비원은 창문 너머로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순자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어요. 여기까지 2시간을 걸어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함께 들어왔어요. 경비원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여기 거주자 아니시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 수진이 집이요.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경비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위아래로 순자를 훑어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순자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이요. 박수진 원장 어머니가 이런 꼴이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꼴. 그래요, 순자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였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수진을 낳고 키운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비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창문을 닫으려 했어요. 순자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화해 보세요. 박수진 제 딸이에요.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인터폰을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수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1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순자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비실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순자의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외투는 너무 얇았고 장갑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순자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딸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어요.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었고 손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뛰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엔 반가움이 없었어요. 당혹스러움과 불편함, 그리고 무언가 감추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걸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달갑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몰골로 왜 왔어요? 몰골. 그 단어가 순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고 한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부도 잘 지냈냐는 말도 아닌 이런 몰골로 왜 왔냐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보고 싶어서 왔다. 잠깐 밥이라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순자는 자신이 지금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고급 빌라 단지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말끔한 차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여기 사람 많아요. 그냥 가요. 나 바빠요. 순자의 가슴에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빠요. 그냥 가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10년 만에 만난 엄마에게 할 말이 그거였습니다. 잠깐의 시간도 한 끼의 밥도 나눌 수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순자는 알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이 초라한 모습의 엄마가 이 고급스러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수진의 엄마였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초라한데 더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순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쪽 신발장에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어요. 파란색 운동화였죠.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구나.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표정을 보며 깨달았어요. 수진이 자신에게 숨기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아이가 있다는 거요. 순자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더 이상 한 발짝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요. 연락할게요. 연락할게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연락은 없을 거란 걸요.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차가운 철문만이 순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순자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2시간을 걸어와서 본 건 딸의 차가운 얼굴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걸요. 파란 운동화를 신은 아마도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는 그 아이의 얼굴이 궁금했어요. 수진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사위를 닮았을까요? 순자는 사위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순자는 그 어느 것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에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외투깃을 여미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사는 빌라가 멀리 보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건물의 윗부분만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안에 딸이 있고 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름을 불러봤지만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더 매서워졌지만 순자는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이 더 추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딱딱했지만 삼켰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순자는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찢어지고 구겨진 사진이었지만 순자는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순자와 남편 그리고 어린 수진이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순자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건가?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곧 알게 될 진실이 순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순자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순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만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찢어지고 구겨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빠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엔 젊은 시절의 순자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25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식당이 한창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건강했고 수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수진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날, 남편이 쓰러지던 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을 팔던 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모든 게 무너진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빚만 남았고 집도 없었어요. 순자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수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의대생이었죠.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수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고 돈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순자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괜찮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러다 결국 완전히 끊겼어요. 순자는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바쁠 거라고, 딸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수지는 바빠서가 아니라 순자를 부끄러워했던 거였습니다. 할매, 아직도 여기 있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철수였습니다. 순자처럼 거리에서 사는 남자였죠. 60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랐어요. 철수는 순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추운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나 마셔. 하지만 철수는 억지로 순자의 손에 캔을 쥐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따뜻했죠. 순자는 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철수는 순자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딸 만나고 왔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한숨이었어요. 그 딸의 사람이여. 돈도 많이 벌 텐데. 근데 왜 할매는 이래 살아?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변하면 돈보다 더 무서워진다. 그 말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병원 청구서 같아 보였습니다. 이거 병원 쓰레기통에서 주웠는데 이상하지 않아? 철수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순자는 그걸 받아들고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어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진 원장, 장기이식 수술비 8천만 원, 입금자 김순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그건 순자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8천만 원 같은 돈을 입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돈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가져왔어. 할매의 이름이 적혀 있길래. 혹시 할매가 뭔가 한 거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뭔가 기억이 스쳤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어요. 수진이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시절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었습니다. 급하다고 했어요.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병원으로 갔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서류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무슨 서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급하다고 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인을 했었습니다. 수진은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덕분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죠. 순자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는 일이니까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순자는 청구서를 다시 봤습니다. 장기이식.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순자는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10년 전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때 말했었죠. 엄마, 담낭 수술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빨랐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흉터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담낭 수술치곤 흉터가 너무 길었어요. 순자는 그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청구서를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장기이식 8천만 원. 김순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접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할매,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자신이 장기를 기증했다면 그건 누구에게 간 걸까요? 손자. 파란 운동화를 신은 그 아이.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본 아이의 운동화, 그리고 오늘 수진이 보였던 당황스러운 표정.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병원에 가봐야겠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밤에? 내일 가지 그래.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 순자는 청구서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의 외투가 펄럭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순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수진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목적지는 수진의 병원이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그곳이었죠.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의문들이, 슬픔이, 분노가 뒤섞여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수진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답을 얻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죠.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환하게 빛나는 건물이었어요. 수진 메디컬 센터. 순자는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을 거예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들어서자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잃어버린 10년의 진실을요.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야. 그때 그 기증자 가족.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2명의 간호사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순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증자 가족. 그 단어가 순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이 병원 안에 숨어 있다는 거요.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그 빛 아래 서서 복도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명의 간호사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순자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기증자 가족.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간호사들은 순자가 가까이 오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잠깐만요. 순자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간호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한 명은 20대 후반,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기증자 가족이라고? 나이 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저를 보고 기증자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젊은 간호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청구서를 펼쳐 보였어요. 간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이 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개인정보예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의문들이,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욕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머니, 여기선 안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요? 내가 조용히 살았어요.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원장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모른 척. 그래요. 수진이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자신의 엄마를 남처럼 대했던 거죠. 그래요. 나 박수진 엄마예요. 근데 내 딸은 날 모른 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호사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청구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게 뭔지 말해줘요. 제발 내가 뭘 한 건지 알고 싶어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갈등하는 표정이었어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결국 나이든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오셨을 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이만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도 순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빠르게 걸어왔어요. 표정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청구서를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수진아. 이게 대체 뭔지 설명해줘.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청구서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냥 가세요. 여기 올 곳이 아니에요. 대답해. 내가 뭘 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그쪽을 봤습니다.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아이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수진을 닮았지만 더 어리고 순수했습니다. 아이는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물 마시러 왔어요.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아이를 안았어요. 순자에게서 아이를 가리려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병실로 돌아가. 하지만 순자는 그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였어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는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순진무구한 눈빛이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저 할머니 누구예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꽉 안았을 뿐이었어요.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란다. 하지만 수진이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수진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언가 들킬까봐, 무언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때 그 아이라는 걸요. 10년 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관련됐던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아이라는 거요. 순자의 손이 자신의 배로 갔습니다. 흉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10년 전 수술 자국. 담낭 수술이라고 들었던 그 수술.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담낭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간 일부를 누군가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 아이였습니다. 현우. 자신의 손자. 순자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또렷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순자의 간 덕분에 그 사실이 순자의 가슴을 따뜻하게도 동시에 차갑게도 만들었어요. 손자를 살렸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버렸다는 게 슬펐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주세요. 현우가 놀랄 수 있어요. 순자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난 알 권리가 있어. 내가 뭘 했는지, 왜 내가 날 버렸는지 알 권리가 있단 말이야.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진실을 알면 더 아플 거예요. 이미 충분히 아파. 이보다 더 아플 순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경비실로 가요. 여기선 안 돼요. 순자는 수진을 따라갔습니다. 경비실은 병원 1층 구석에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현우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왔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엄마와 딸.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어요. 답을 듣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간이식이 필요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생존율이 낮았어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몇 달 못 산다고 했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 혈액형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검사해봤더니 완벽하게 일치했죠. 엄마가 아니면 현우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던 거예요. 담낭 수술이라고 거짓말하고. 미안해요, 엄마.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지만 듣고 나니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버린 거야? 순자의 질문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를 보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가난했던 과거가 그 냄새까지 기억날까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진의 얼굴을 더 보고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순자와 수진은 동시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복도를 달려가는 의사들과 응급 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트 위엔 작은 몸이 누워 있었어요. 현우였습니다. 이 땅은 내 어머니 이름으로 산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10년 만에 떠올렸어요. 남편이 죽기 직전 병상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자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이 현우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수진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위험한데 자신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우가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간을 받은 아이가, 손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순자는 그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손자를 살려달라고.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가운엔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은 순자를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안정됐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수진이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그때 엄마한테 부탁드렸을 때. 근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동의서에 사인하셨죠. 순자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수진의 얼굴을 봤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었어요. 현우를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됐지.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술 후에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봤어요. 회복이 더뎠죠. 그런데 저는 도망쳤어요. 왜? 순자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이,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을 끊은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현우는 살았고 그걸로 됐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 갈 곳으로. 순자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저 걷다 보니 어느새 옛 동네에 와 있었습니다. 식당이 있던 곳이었죠.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앞에 섰어요. 20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던 곳이었죠.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매, 여기 왜 왔어? 병원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순자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어요. 할매, 근데 옛날 집 가봤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어딨어, 다 팔렸는데. 아니야. 옛날 할매 집 말이야. 식당 뒤에 있던 그 작은 집.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집은 20년 전 남편이 처음 샀던 집이었어요. 나중에 식당 옆으로 이사 가면서 비워뒀던 집이었죠. 그 집이 아직 있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어 있더라고. 근처 지나가다 봤어. 순자와 철수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몇 번 돌아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아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순자는 그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어요. 가구는 하나도 없었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겐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수진을 키웠습니다. 아기였던 수진이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처음 말을 한 곳도 이곳이었어요. 순자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장롱이 있었어요. 문짝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랍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순자는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대부분 낡은 영수증이나 고지서였죠. 하지만 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인된 봉투였어요. 남편의 필체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펼쳤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이 걱정할까봐 숨겼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식당 땅은 당신 이름으로 사뒀소.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달았소. 만약 수진이가 그 땅을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당신을 모셔야 한다는 조건이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당신을 버리면 그 땅의 소유권은 무효가 되오. 나는 당신이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소. 수진이가 아무리 성공해도 어머니를 버리는 자식에겐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소. 순자는 서류를 넘겼어요. 거기엔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김순자,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특약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인 박수진은 친모 김순자를 부양할 시에만 소유권 이전 가능.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소유권 자동 소멸. 순자는 그 서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병원이 서 있는 땅. 그 땅은 바로 옛날 식당이 있던 자리였어요. 남편이 사둔 그 땅 위에 수진은 병원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수진은 조건을 어겼어요. 순자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렸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무효였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할매, 그게 뭐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어요. 남편의 뜻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남편은 순자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설령 죽고 나서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수진에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병원 땅은 순자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요? 손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딸의 모든 걸 빼앗는 게 과연 엄마가 할 일일까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평생을 지켜온 모성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할매, 그거 중요한 거 같은데. 잘 간수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이, 자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운명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래전에 산 거의 쓰지 않는 핸드폰이었어요. 순자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전화였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받아야 할까요? 끊어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순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현우가 깨어났어요. 엄마를 찾아요. 그 말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손자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순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용서를 할 것인가. 순자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손에 쥔 가방 끈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간호사들만 몇 명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현우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수진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 손자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순자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순자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현우가 누워 있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돌려 순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우는 팔을 벌렸어요. 안아달라는 몸짓이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안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다가가 현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손자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 덕분에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꿈 꿨어요. 무슨 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선물 주는 꿈이요. 엄청 큰 선물이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다는 걸요. 생명이라는 선물을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좀 쉬게 해드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웠어요.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런 순간을 10년 전에 가졌어야 했는데 지금에야 갖게 됐습니다. 수진이 순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둘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순자는 가방을 꼭 쥐었어요. 안에 든 유언장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망설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와 수지는 그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었죠. 그들은 복도를 빠르게 걸어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하지만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이미 가까이 왔거든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박수진 원장님이시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진료 중이라서요. 나중에.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노숙자로 버리고 병원을 운영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그 질문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 섰어요. 환자 보호자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분은 누구십니까? 기자가 순자를 가리켰어요. 순자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분이 어머니 아니신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를 보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순자를 엄마라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어요. 순자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밟고 선 이 병원 땅은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산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유언장을 펼쳤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너희 아버지는 조건을 달아뒀어. 내가 나를 부양할 때만 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근데 넌 어땠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 나를 노숙자로 만들었어. 그게 부양이야?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유언장을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김순자, 조건은 친모 부양, 조건 불이행 시 소유권 무효. 기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빠르게 내용을 읽더니 다른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한 기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어머니 명의 땅 위에 병원을 세우셨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10년 동안 방치하신 건 사실입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한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딸을 무너뜨리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자들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병원비 내준 것도 알아요. 현우를 살려준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제가 어디서 왔는지 들킬까봐. 가난했던 과거가 들킬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원했던 거였나? 딸이 무릎 꿇는 걸 보는 게 원했던 거였나?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원했던 건 그저 인정받는 것 뿐이었어요. 딸에게 엄마로 인정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었어요. 수진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일어나.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다 보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이 장면은 내일이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성공한 의사가 어머니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과 딸, 그리고 손자였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일으켰어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찍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땅 소유권 문제는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건 나중에 결정할게요. 지금은 손자가 아파요. 그게 먼저예요. 순자는 돌아서서 현우의 병실로 갔습니다. 뒤에서 기자들이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수진도 따라왔습니다. 병실 문을 닫았어요. 현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순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앞으로였습니다. 수진이 순자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현우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서가 가능한 건지,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것.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순자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맞닿자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순자와 수진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진을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땅 소유권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순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권했어요. 철수도 시장 사람들도 모두 말했습니다. 할매 권리야. 찾아야 해.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나타났거든요. 젊은 변호사였는데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순자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대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준 옷이었습니다. 철수가 옆에 있었어요. 할매, 떨지 마. 할매가 이길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기는 게 과연 승리일까? 딸을 법정에 세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방청객들도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순자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반대편엔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헬쑥했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김순자 씨는 피고 박수진 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모든 걸 주고도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제출했어요. 고인이 된 남편분은 명확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친모를 부양할 때만 토지를 상속한다고요. 하지만 피고는 10년 동안 원고를 방치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장기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간 일부를 손자에게 기증했어요. 하지만 수술 후 피고는 원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대꾸했어요. 자발적이었다 해도 그 후 원고를 버린 건 사실 아닙니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젊은 의사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인턴 때부터 월급을 받았거든요. 넉넉하진 않아도 엄마를 돕기엔 충분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직접 말씀해 보시죠. 왜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까?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숙자가 된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돕고 싶지 않았다고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과거가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노숙자인 어머니가 제 환자들에게 알려질까봐.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법정에서 듣는 건 더 아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른 척 했어요. 10년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비겁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방청석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 원장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조건부 상속이었고 그 조건은 친모 부양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원고를 방치했고 심지어 원고가 찾아갔을 때도 외면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 김순자 씨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어요. 순자가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수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매, 이겼어. 하지만 순자는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더 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수지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내가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순자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땅이 필요한 게 아니야. 딸이 필요한 거야. 손자가 필요한 거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법은 내 편이었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순자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병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자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은 딸이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게 딸이 잘하는 일이니까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토지 소유권을 찾으셨는데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딸을 위해 남긴 거예요. 제가 가져갈 건 없어요. 다만, 순자는 수진을 봤어요. 딸이 저를 엄마로 인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수진은 순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잘할게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병원 옆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수진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새 침대도 있었고 깨끗한 옷도 있었습니다. 현우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현우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와, 좋다. 할머니, 나 자주 놀러 올게요. 순자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작은 몸이, 이 아이의 웃음이 순자를 살게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었어요. 거리에서 자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편안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어요. 불안해서였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수진의 진심이 얼마나 오래 갈까? 또다시 버려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 이제 좀 쉬어. 충분히 싸웠어.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쉬어도 되는 걸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덮어주는 것처럼요. 순자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끝났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변했어요.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순자의 삶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자지 않았어요. 수진이 마련해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주 시장에 나갔어요. 옛날 식당이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지금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순자에겐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순자를 알아봤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순자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만났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딸과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는 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보자고 하셔서.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나 시장에서 다시 장사하고 싶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장사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손이 근질근질하고 예전처럼 사람들 만나고 싶어.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요. 순자는 웃었어요.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사람들한테 밥 해주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게 얻는 거, 준비하는 거.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수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진짜 미소였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시장 한쪽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크진 않았어요. 테이블 5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겐 충분했어요. 수진이 인테리어를 도와줬습니다. 깨끗한 벽지를 바르고 새 테이블을 들였어요. 주방 기구도 새로 샀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걸 보며 눈물이 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순자네 국밥 마이너스 엄마의 마음으로. 순자가 직접 고른 이름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그게 순자가 손님들에게 주고 싶은 거였어요. 현우도 자주 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게요. 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손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철수였어요. 할매 축하해. 첫 손님은 내가 할게. 순자는 웃으며 국밥을 내왔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철수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아, 이 맛이야. 역시 할매 솜씨는 최고야. 순자는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순자를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가게는 금방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순자의 국밥은 특별했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어요. 여기 국밥 먹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할머니 손맛이 정말 좋아요. 순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해주고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도 자주 들렀어요. 진료 끝나고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환자들 눈에 띌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예요. 진짜 맛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현우가 할머니 밥 먹고 싶대요. 순자는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래, 앉아 금방 해줄게.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가 국밥을 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국밥이었습니다. 현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머니, 뜨거워요? 순자는 국물을 불어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천천히 먹어. 현우는 한 숟가락 먹고 웃었어요.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맛 어렸을 때 먹던 맛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가 너한테 해주던 그 맛이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 맛을 잊고 살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잊고 살았어요.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다시 기억하면 되지.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할머니 밥이 너무 맛있어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진 가족의 밥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수진과 현우는 자주 가게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왔어요. 때론 수진 혼자, 때론 현우와 함께, 때론 셋이 함께 왔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위해 밥을 했어요. 따뜻한 국밥을, 정성스러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순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수진도 변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집 하세요. 한번 가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순자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하러. 하지만 수진은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배워야죠. 나중에 현우한테 해줄 수 있게.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엄마의 손맛이, 엄마의 사랑이 딸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순자와 수진은 설거지를 했어요.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해. 수진이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 저도 이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주고받았던 모녀였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몇 주 후 순자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팔을 벌렸어요. 현우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현우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현우였어요.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쁘다, 현우야. 할머니 방에 붙여놔요. 순자는 그림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수진도 일을 마치고 왔어요. 셋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의 집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이 평범함이 순자에겐 기적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진과 현우가 돌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현우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고 수진이 사준 꽃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가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봐요. 우리 잘하고 있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걸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가진 걸 다 잃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순자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늦게나마 진실을 알아본다는 걸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순자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